노트북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화면 속에는 내가 보리차를 마시기 전 아내가 은밀히 무언가를 타 넣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이어서 도연과의 카톡,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GPS 로그가 차례대로 흘러나왔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건 단순히 우리 부부만이 아니었다. 내 부모님과 장인장모, 그리고 도연의 아내와 그의 부모까지 세 집안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눈을 돌리지 못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절망으로,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배신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의 눈앞에 선명히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법과 사회가 내리는 냉혹한 심판뿐이었다. 그러나 그 심판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마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너짐일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서인규, 57살. 서울 여의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을 지키기엔 충분했다. 하루의 끝은 언제나 같았다. 집에 돌아와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아내와 마주 앉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나는 안정을 느꼈다.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밥만 먹으면 정신이 끊겨버리네. 나는 그렇게 투박하게 내뱉으며 웃어넘겼다. 몸이 조금 무겁다고 여겼을 뿐 특별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정은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면서도 어딘가 공허하게 비어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미묘한 공백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한유정은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딸 소은에게는 다정한 엄마였고 나에게도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기념일이면 작은 꽃다발을 건네고 주말이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함께 나갔다.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었다. 3살배기 소은은 내 삶의 전부였다. 또박또박 말을 따라하고 내 품에 안겨 까르르 웃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였다. 나는 그 웃음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집안을 정리했다. 화장은 점점 줄었고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도 사라졌다. 거리에서 젊은 여성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해버리는 모습이 눈에 밝혔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미 균열의 전조였다. 나는 무심코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유정은 언제나 응, 괜찮아라며 짧게 답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말 끝은 늘 공기 중에 흩어졌다. 분명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나는 그 덩체를 붙잡지 못한 채 애써 외면했다. 그 무심함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현실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지인들을 불러 아파트에서 치맥과 피자를 나누는 홈파티.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지는 그 시간은 우리 집의 작은 의식처럼 이어졌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이번엔 대학 친구도 불렀어. 기억할 거야. 박도현. 지금 양재 쪽에서 지낸다더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어. 그렇게 박도현이 들어왔다. 대학 시절 내 세미나 동기였던 그는 유정과 몇 번 스쳐 지나듯 인사한 적 있을 뿐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남긴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다. 오랜만이네. 여전하네. 입가엔 예전처럼 웃음을 걸었지만 그 웃음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래도록 유정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순간 내 심장이 저릿하며 조여들었다.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작은 홈파티가 단순한 추억의 재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의 눈빛 하나가 우리 가정의 균열을 현실로 끌어내릴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도연은 친구라는 명목으로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탁에 자연스럽게 앉아 웃음을 섞었고 소은과도 금세 친해졌다.
나와도 오랜만에 만난 동창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균형을 감지했다. 도연의 웃음은 나를 향할 때와 유정을 향할 때가 분명 달랐다.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눈빛, 오래 머물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시선. 나는 그 미묘한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더 매력 있어졌네. 내 앞에서 태연하게 뱉은 그의 말. 그 순간 유정의 뺨이 붉게 물드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 서늘한 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그 눈빛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유정의 휴대폰 화면을 스쳐본 순간 비밀스럽게 빛나는 알림창을 보았다. 연락처 교환하자. 우리 둘만의 비밀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에 그날 복도에서 둘이 떨어져 서 있던 모습이 번쩍 떠올랐다. 그 웃음과 시선, 그리고 짧은 속삭임.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암호였다. 나는 불안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애써 합리화하려 했지만 증거는 하나씩 쌓여갔다. 친정의 아이를 맡긴 날, 청담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나는 결국 확인했다. 핑계는 간단했다. 지인을 통해 건네받은 카톡 녹음 파일 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무리하고 있는 거 다 보여. 그리고 이어진 유정의 울먹임.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감정과 욕망이 뒤섞인 돌이킬 수 없는 부정행위였다. 한 달 뒤 다시 홈파티가 열렸다. 겉보기에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활기찼다. 치맥과 피자가 식탁에 오르고 소은의 웃음소리와 친구들의 농담이 뒤섞였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유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도연은 내 옆에서 크게 웃다가도 슬그머니 아내 쪽으로 곁눈질을 보냈다. 나는 모른 척하며 잔을 기울였지만 속은 서늘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자 도연은 슬쩍 아내에게 몸을 기울이며 귓가에 속삭였다. 네, 남편 전혀 눈치 못 채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깊이 자는데 말이야. 혹시 그 앞에서 우리 둘만의 신호를 보내볼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취기에 던진 농담이길 바랐으나 그의 눈빛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상식을 넘어선 위험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표정이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끝내 완전히 뿌리치지 못한 눈빛. 그 미묘한 동의가 나를 전율케 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남편으로서의 나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명백한 부정행위였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내 손에 결정적인 증거를 쥐어야 한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웃는 얼굴 뒤에서 결심했다. 끝까지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걸 드러낸다. 그 후부터 내 의심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도연의 발언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다. 남편 모르게 깊이 잠든 틈을 노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을 때 내 손끝은 얼어붙었다. 단순한 유혹을 넘어선 범죄와 다름없는 발상이었다. 차갑게 깔린 목소리, 비웃는 듯한 웃음, 그리고 곁에서 낮게 따라오는 유정의 흔들리는 목소리. 겉으로는 안 되라며 웃어넘겼지만 메시지에 남은 짧은 답장, 의미심장한 이모티콘,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밟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든 이번에는 내가 모든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라며 밥을 시작했지만 보리차를 마시는 척하다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입 안에 액체를 뱉어냈다. 유정은 내 표정을 살피며 애써 미소를 지었으나 나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철저한 계획이었다. 밤이 깊자 나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몸을 눕히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흉내냈다. 휴대폰의 녹음은 이미 켜져 있었고 베이비캠의 빨간 불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엔 아이의 수면을 지켜보던 장치였지만 그날은 내 무기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유정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남편 벌써 잠들었어. 몇 분 뒤
도연의 답장이 따라왔다. 좋아. 이제 시작이네. 현관 앞 발소리가 잦아들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로 흘러들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낮은 대화, 숨죽인 웃음, 발걸음 하나하나가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었다. 리빙룸 소파에 앉은 도연이 낮게 속삭였다. 정말 곤이 자네. 이렇게 쉽게 속다니. 나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를 이어갔다. 놈들이 나를 가구처럼 지나치며 대화하는 모습, 은밀히 주고받는 시선, 숨죽인 웃음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오고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나는 법정에서 이들을 무너뜨릴 증거를 움켜쥔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 딸 소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묘했다. 나는 일부러 평온한 얼굴로 저녁상을 끝냈다. 잘 먹겠습니다라며 보리차를 들이켰지만 화장실로 들어가 물에 뱉어낸 것은 이미 준비된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 유정은 태연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속으로 모든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이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누운 나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흉내내며 베이비캠의 빨간 불빛을 확인했다. 책상 위에는 카드 내역 인쇄본, 호텔 영수증 사진, 카톡 캡처 파일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들이 노트북에 띄워져 있었다. 모두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 둔 것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증거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현관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자기 집처럼 태연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유정 역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서로의 시선 속에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이어갔다.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웃음, 은밀한 몸짓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짧은 한 번의 소리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도연은 순간적으로 나를 흘끗 보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이 열리자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내 부모님, 유정의 부모님, 그리고 도연의 아내와 그 부모. 그들 뒤에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서 있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소리 없이 베이비캠을 떼어 손에 들었다. 작은 녹화기에 담긴 메모리 카드 안에는 방금 전까지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 이제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짓눌렀다.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화면에 꽂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정이 내 보리차에 무언가를 타 넣고 조심스럽게 젓는 모습,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카톡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온 도연이 태연하게 내 옆 소파에 앉아 은밀히 속삭이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화면에는 카드 결제 내역과 호텔 영수증,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GPS 기록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된 타임라인이 떴다. 숨길 것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아니야. 유정은 몸을 떨며 중얼거렸고 도연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시선을 내렸다. 도연의 아내는 눈물을 쏟아내며 무너져 내렸고 양가 부모들은 허탈과 분노가 교차된 얼굴로 침묵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그 모든 반응을 묵묵히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냉정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법이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 변호사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영상과 자료는 모두 법정에 제출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실은 더는 숨길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이미 심판대 위에 올라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변호사를 바라봤다. 증거는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소 절차에 들어갑시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네, 경찰에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알았다. 오늘이 바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증거 묶음을 접수 창구에 올려두었다. 베이비캠 영상,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카톡 캡처, GPS 로그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사건 번호를 발급했고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더 이상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공허했다. 복수심이나 쾌감은 없었다. 오직 아이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남아있었다. 엄마라는 자리를 잃은 유정이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가정의 울타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검사처럼 냉정한 마음으로 도연이 근무하는 병원에 영상 일부와 사실관계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병원은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고 인사팀은 그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도연의 동료들 사이에 파문이 일었다. 그제야 나는 최소한의 응보가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다. 유정의 부모는 끝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짐이 현관에 쌓였다. 깊은 밤 유정은 집을 떠났고 나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남겨진 것은 부모님의 굳게 담은 입술과 도연의 아내의 흐느낌뿐이었다. 모두가 이미 판단을 끝낸 얼굴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도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요구하겠습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임무는 오직 하나, 법정에서 아이의 미래를 확실히 지켜내는 것이었다. 며칠 뒤 병원 측에서 도연의 직무정지 통보가 왔다. 동시에 동네 엄마들 카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내를 숨기지 못했고 아이와 나를 향한 시선 속에는 묘한 연민과 불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 여파는 이어졌다. 소은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에게서 너희 엄마 뉴스에 나왔대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조사가 조심스레 전해왔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땅이 꺼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내가 아무리 아이를 지킨다 해도 세상의 입은 언제든 칼이 되어 아이에게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집 원장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앞길에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 주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의도에서 작은 가게를 지켜온 세월 동안 단골 손님들은 늘 나를 응원해 주었지만 사건 이후 가게 안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몇몇은 여전히 평소처럼 주문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커피를 기다리며 작은 목소리로 그 집 맞지? 하고 속삭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내주면서도 속으로는 수백 번씩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때로는 낯선 손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야. 그 사건 그 집이라면서요? 가 내 가슴을 후벼팠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커피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유정의 부모님은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작은 옷가지나 인형,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포장을 뜯으며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부모라는 이름은 딸을 버릴 수 있어도 손녀를 향한 정은 버리지 못하는 법이었다. 나는 소은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 선물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곤 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정이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유정의 현재 모습을 떠올렸다. 노량진의 지하 원룸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오가는 그녀의 뒷모습. 한때 내 옆에서 웃으며 보리차를 따라주던 사람이 이제는 어둡고 긴 복도를 쓸고 닦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 불쌍하다는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불쌍한 게 아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는 것뿐이다. 동정은 곧 약점이고 약점은 다시 아이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재판정에 서던 날의 풍경은 아직도 생생하다. 방청석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고 판사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변호사가 시간 순으로 정리한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카톡 기록, GPS 로그, 베이비캠 영상이 차례로 제출됐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법정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나는 잠시 시선을 들어 유정과 도연을 보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소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판결문 한 장보다 아이의 손길 하나가 훨씬 더 중요했다. 나는 그날 또렷이 깨달았다. 법정이 금액과 형량을 정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 낙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사건이 맘카페와 블라인드, 회사 게시판에 퍼져나가자 두 사람의 이름은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듯 매달 회자되었다. 검색창에 이름만 입력해도 수십 개의 글과 댓글이 쏟아졌다. 법은 사건을 종결하지만 사회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징벌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도연은 직장을 잃었고 유정은 가족에게서 완전히 끊겼다. 나는 법적 절차를 이어가며 아이와 함께 일상을 지켜냈다. 소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나를 버티게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짐했다. 아이가 상처를 안고 자라더라도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옆에 서겠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이 일이 소은의 삶의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나는 남은 생을 오직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쓰기로 했다. 유정은 결국 집을 떠났다. 양가 부모는 모두 그녀와의 인연을 끊었고 도연 또한 직장을 잃고 가족의 신뢰를 저버렸다. 두 사람의 이름은 판결문과 온라인 게시판에 남아 한동안 회자되었다. 나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웃음을 떠올렸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책임만이 남아 있었다. 법적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딸아이의 미래였다. 그 사건 이후로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뉴스도 보지 않는다. 어디선가 불륜이나 체포 소식이 들려오면 과거의 그림자가 목을 조르듯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신문도 끊었고 텔레비전도 꺼두는 날이 많았다. 유정과 도연은 이미 법과 사회 앞에서 무너졌다. 위자료, 형사처벌, 해고, 이혼.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제 더는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고 마땅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내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아이의 미래였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한강변을 걸으며 다짐한다. 나는 복수를 끝냈다. 이제는 지키는 삶을 살겠다. 딸 소은의 웃는 얼굴, 울던 표정, 내 손을 꼭 잡던 그 작은 손길은 지금도 또렷하다. 몇 해가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꿈속에서 아이를 끌어안곤 한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텅 빈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린다. 유정은 정해진 양육비를 변호사를 통해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소은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에 복잡한 마음이 스쳤지만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스스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그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뿐이다. 변명도 가르침도 필요 없었다. 아이와 단둘이 지내는 생활은 처음엔 버거웠다. 어린이집 발표회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무대에 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럴 때면 소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움켜쥐곤 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 소은은 점점 자라 학교에 들어갔다.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부모들이 엄마는 안 오세요? 라고 묻곤 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돌렸다. 그런 순간마다 내 가슴은 저릿하게 아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내가 2배로 노력해서라도 아이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고. 숙제를 봐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밤새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비로소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학교 선생님들, 이웃 사람들까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엔 안쓰러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저 집 아버지는 끝까지 아이를 지켜낸다라는 신뢰로 바뀌었다. 나는 그 변화가 무엇보다 소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랐다. 가끔은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손을 잡고 가는 다른 모녀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소은이 나를 올려다보며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고 웃어주면 그 순간 모든 공허가 녹아내렸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 언젠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 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났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으로 대신해야 할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간다. 세상은 잔인할 만큼 솔직하다. 어느 날 맘카페와 블라인드 게시판에 유정과 도연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유정은 노량진의 지하 원룸에서 야간 청소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도연은 작은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흘러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더라도 그저 흘려보낼 뿐이었다. 과거를 파헤친다 해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매일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한다. 강바람은 차갑지만 동시에 묘하게 맑다. 마치 지난 세월의 상처를 씻어내듯 아이의 웃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새겨준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소은의 웃음을 지키는 것. 아이가 당당히 자기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 지난 세월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새겨진 하루하루가 아이에게 든든한 바탕이 되기를. 나는 오늘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 나는 소은과 함께 한강변을 자주 걸었다. 강바람이 차갑게 스쳐갈 때마다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 다짐은 내게 남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나는 매일 밤 짧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작은 수첩에 오늘 아이가 한 말, 웃은 순간, 잠들기 전 꼭 잡아준 손의 온기를 적어두었다. 언젠가 소은이 다 컸을 때 이 기록이 아빠의 사랑이라는 흔적이 되기를 바랐다. 복수와 증오로 얼룩진 지난 세월 대신 나는 기록을 통해 새로운 하루를 남기고 싶었다. 학교에서 열린 첫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가 참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그런지 아이가 밝습니다. 그 말은 내게 작은 위로였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듯 살아왔지만 아이의 웃음과 교사의 인정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이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른 부모들이 가족 단위로 오는 모습을 볼 때면 잠시 가슴이 저렸지만 소은이 내 손을 꼭 잡고 웃을 때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나는 오래 침묵했다. 차갑게 진실을 내뱉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젠가 내가 원하면 만나게 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을 한 뒤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렸다.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무겁게 자리했다. 한 번은 집 근처를 지나다가 과거 함께 살던 동네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익숙한 아파트 외벽, 자주 가던 편의점, 그리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 그곳에서의 시간은 이미 무너졌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아이의 작은 손이었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확실히 깨달았다. 그 시절은 다시 올 수 없고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오직 현재와 미래뿐이라는 것을.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유정을 용서한 걸까? 대답은 늘 모호하다.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지만 용서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언젠가 소은이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까? 그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은 답할 수 없다. 나는 단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존중하고 따라가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이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소은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매서운 바람에 아이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아빠, 물은 왜 계속 흐르는 거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강물은 뒤로 가지 않아. 앞으로만 흐르지. 우리 산도 그래. 그 말에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물 위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와 함께 걷는 모든 날이 이미 새로운 삶의 증거라는 것을. 며칠 뒤 이웃으로부터 유정과 도연의 근황이 들려왔다. 유정은 노량진의 지하 원룸에서 야간 청소를 하며 지낸다고 했다. 도연은 작은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 했다. 맘카페와 블라인드 게시판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지만 나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해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소은의 웃음을 지키는 것. 나는 그 웃음을 위해 오늘도 손을 잡아주고 길을 내주고 넘어질 때 곁에 서 있다. 지난 세월이 남긴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새겨진 하루하루가 아이의 든든한 바탕이 되기를 나는 믿는다. 언젠가 소은이 자기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을 때 그녀의 등 뒤에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발자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복수로 시작된 내 싸움은 이제 끝났다. 남은 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뿐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